시대 특성 고려한 글읽기 천재교과서 4-1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시대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읽으랍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 현대 문화라든가 아니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있죠. 그런 거랑 엮어서 보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교과서 159페이지죠.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과 독서 문화의 변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는 뭐 이런 식으로 변해왔대요. 그래서 옛 글이 쓰인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하면요, 아이고 뭐야 이거 떨어져. 자,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야 떨어진다. 말과 문자가 불일치하고 뭐 이러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치하고 독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뭐 책이라는 거는 일단 책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못 읽는 거였죠. 그리고 다원화된 사상체계, 뭐 서구문화의 영향, 서구적 사회체제라는 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의 글쓰기, 그리고 글이 쓰여진 거 다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아, 옛날에는 글을 쓴 이유가 이래서 썼고 이런 식으로 쓰였겠구나, 현대는 아 이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고려했을 때 뭐냐, 옛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인류 정치적 유산 계승하고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날 살아가는 지혜를 옛사람들의 글에서 얻는다라는 거죠. 나아가 옛글에 담긴 가치 있는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시킨다면 더 무한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읽기는 맨 처음입니다. 옛글을 읽을 때는 이거 고려해야 읽어야 한다. 이게 방법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특성 고려한 독서의 방법 첫 번째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 사대부의 글을 읽을 때는 당대 지식층 대부분이 한문으로 글을 썼고, 읽는 책도 대부분 한문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많지? 왜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 쓴 거니까, 임진왜란 때 쓴 거니까 라는 식으로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아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당시 문학 읽을 때도 그래요. 조선시대 문학을 읽는데 임금과 신하의 신분관계가 어땠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선생님 나이는 얘가 더 많은데 왜 얘한테 존댓말 써요? 왜긴 계급이 높으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도덕적 가치에 쓴 글을 읽는다면 당시의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애들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그랬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 한다. 옛글에는 변하지 않는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지만 이를 현재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맞는 깨달음으로 의미를 재구성해야 옛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웬만한 친구들은 아마 이게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은 다 뭐로 읽는 거야? 필요에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은 독서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알아는 두시라는 거, 저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설총 이라는 걸 봅시다. 설총이 뭐냐면요, 실제 사람이에요. 당시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인물의 어떤 일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살짝 위인전 비스무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설총. 설총의 자는 총지이다. 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누구의 자는.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 옛날에 원래 이름 외에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별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이름 외에, 실제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이 총지라예요. 그러니까 설총은 총지라고도 불렸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남아이다. 아버지 원효대사였나봐요. 처음 승려가 되어 불경에 해박했으나 이윽고 환속해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하였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환속하다는 다시 승려가 됐다가 다시 속세 사람으로 왔다라는 소리예요. 환속해서.
설총은 본성이 총명하고 예민해 라면서 도수를 알았으며, 예, 도수를 알았다고요? 설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설총의 재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경을 읽었대요. 구경이 뭐냐면 구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의 9가지 유명한 고전소설이랍니다. 옆에 보시면 주례, 의례, 예기, 좌전, 공양전, 공략전, 주역, 시경, 서경을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재능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설총의 재능 두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우리말 유교 경전을 해독을 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했다. 또 글을 잘 지었으나, 글도 잘 지었대요. 재능 3가지 나왔죠. 세상에는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오늘날 남쪽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비명이 있지만, 이 비명이 뭐냐면은 비석에 새긴 글자가 있지만 문자가 이지러지고 떨어져 읽을 수 없으니 종래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훼손이 됐나봐요. 그래서 여기 설총이 글을 잘 지었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안타까워. 안타까워. 자, 넘기겠습니다. 신문대왕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오늘은 장마가 처음 개고 향기로운 남풍이 약간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고아한 이야기와 유쾌한 해악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은 못하리라. 그대는 누구냐면 이제 신문대왕이 설총에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설총에게 설총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말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설총은 오케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넘긴다. 여기 설총이 얘기하죠.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를 향기로운 등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니 봄철이 되자 예쁘게 피어나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빼었습니다. 화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꽃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들 중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화왕은 모란꽃이랍니다. 여기서는 모란꽃. 그래서 홀로 빼어났대. 그러자 가깝고 먼 데서 곱디곱고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삐 달려와 화왕을 아련하고자 하여, 아련은 만나고자 하여를 높이 이름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자, 여기 이 화왕은요, 모란꽃 뭔가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꽃들을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란꽃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각기의 다른 꽃들이 와서 모란꽃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모든 이들이 화왕에게
관심과 총애를 구하기 위해 어디 갔어? 서로 다투었어. 이때 호련히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가 간들간들 오더니 얌전한 자태로 다가서서 말하기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누구냐면요, 곱게 화장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 이거 누구, 장미꽃을 얘기하고, 장미꽃이 와서 이제 살랑살랑 왔어요. 근데 간들간들이라 하면요, 이게 뭐냐면 간들간들이 살짝 건들건들 이렇게 좀 거만한 태도로 건들건들 오더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야? 장미꽃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화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설총이죠. 설총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넘긴다잉. 자태로 다가서서 또 얘기를 하더래요.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에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 목욕하고 땀을 씻어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논인이와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지가 지 스스로 아주 그냥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미. 그래서 교원 영색의 인물입니다. 교원 영색이 뭐냐면 말을 잘하고 얼굴빛이 좋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홀린다라는 뜻으로 조금 안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교원 영색이. 대왕의 밝은 덕망을 틀었는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대왕을 받들고자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실지요?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장부 하나가 배우색 가죽띠를 메고 백발에다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왔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아하니 자, 어때요? 외모가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딱 봐도 벼슬이 없어요. 왜? 입은 꼬라지가 배우색 가죽띠 하나라요. 벼슬이 없고. 외모가 아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말하기를, 저는 서울 바깥 큰 길가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의 의지에 살거니와 이름은 백두옹이라 하옵니다. 자, 백두옹은요 장미와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요, 이제 화자의 분신, 즉 설총이 자신을 이루는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비록 좌우에 받들어 불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며 의복이 장롱 속에 쟁여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원기를 복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그걸 한 건데, 비유를 한 건데, 자, 모름지기 좋은 약. 좋은 약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시간에 부패. 그 다음에 독한 침. 그러니까 쓴소리죠. 쓴소리. 그러니까 임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순 없잖아요. 쓴소리도 한번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짠 배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다니.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괄호를 칩시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쓸까?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왕께서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어딨어? 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백동이 얘기한 게 무슨 소리냐면요, 유비무환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백동의 충원, 이 부분이 충원을 한 거야. 자, 무슨 충원을 했나? 화왕에게 유비무환의 자세를 일깨운 거다. 유비무환을 일깨움.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화환이 이제 또 장미냐 백동이냐 고민 때리겠죠. 이때 어떤 이가 두 사람이 왔으니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라고 할까? 화왕은 아씨, 장부의 말도 도리는 있는데 미인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이를 어찌할꼬?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왕의 내적 갈등. 근데 이제 지금 내면적 갈등이에요. 왜? 이게 얘 말도 있는데 얘가 너무 잘생겼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그래서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리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는 이가 드물하니 이 때문에 맹가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맹가는 이제 맹자 얘기하는 거고요. 풍당은 이제 뭐 옛날에 중국 한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무제가 아닌데 이 사람? 한무제 다음 사람이네요. 한무제 다음 사람. 무제가 즉위한 뒤 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한무제 때 사람이네. 한무제 때 사람. 그래서 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90 넘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단은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됐다. 낭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막 낮은 사람, 낮은 관리로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마디 하는 거죠. 여기 말고 여기 이 때문에 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사를 중국 고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지금 멍청한 임금 때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를 중국 고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이 화왕도 아이고 하면서 야구의 끈을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뭐야 알았다 역시 똑똑한 애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왕이 반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화왕의 반성입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나 뭐 하나 날아간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잘못했다. 중간에 날아갔다, 이씨.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지어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에 실로 깊은 뜻이 있도다. 글로 써서 왕된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하고는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한 조언. 어디까지 나와? 자, 뭐냐면 교원 영색을 하는 간신은 멀리하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거. 요겁니다. 계속해서 갑시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 일본국의 진인이 신라의 사신 설판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시의 서문에는 일찍이 원효 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을 본 적이 있으나 그 지은 이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을 깊이 한스럽게 여겼는데, 신라 사신 설씨가 바로 원효 거사의 친손자라 하니 비록 그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손자라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 이에 시를 지어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 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다만 그 자손의 이름을 알 수 없다. 그게 누구냐? 설총이겠죠. 설총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종 임금께서 왕위에 있으신 지 13년, 즉 1005년 신유에 설총에게 홍유후를 추증하였다고 합니다. 홍유후는 이제 설총의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내려간 거죠. 현종 임금이 설총에게 너는 이제 이런 이름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순신도 충무공 이순신이라도 그거 하듯이. 어떤 이유는 설총이 당에 유학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랬는지 여부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총에 대한 후대의 평가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설총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것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혹당하지 말고 그 내면을 바라보라 라는 소리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읽을 수도 있겠죠. 내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 북학의 참뜻에서 좀 같이 봅시다. 북학의 참뜻 박지원 씨가 썼어요. 박지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허생전이 있죠. 허생전에서는 이제 이완대장과 허생이 북벌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이제 이용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서로 대립을 하는데, 일단은 박지원은 북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당신은 병자호란 이유잖아요. 청나라한테 우리가 털렸는데 청나라를 왜 배우냐? 당장 가서 쳐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었는데, 그럼 박지원은 우리를 조진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소리였나요? 맞아요. 친하게 지내자인데요.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통수를 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친하게 지내고, 야, 일단 걔네가 우리보다 세잖아. 그럼 지금 당장 맞짱 뜨면은 개 처발릴 거 뻔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친하게 지낸 다음에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 다음에 힘을 키워서 치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북학의 참뜻도요, 그런 맥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경파 쪽에서는 북벌밖에 얘기를 안 했죠. 배우긴 뭘 배우냐. 어쨌든 지금 당장 싸워야 돼. 아, 몰라. 그냥 싸워. 이 얘기만 했으니까 박지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거죠. 아, 씨발, 지금 싸우면 쳐 발린다고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합시다. 한번 볼게요. 북학의 참뜻. 학문의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야? 방법이 없어요. 당대 선비들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학문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물어보아야 한다. 어린아이 종일지라도 나보다 한 글자라도 많이 알면 잠시라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밑줄 그러니까 계급이 낮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란 소리예요. 모르면 배워라.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우는 것이. 이것이 강조.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부끄럽게 여겨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스스로를 고루하고 아무 죄주 없는 지경에 가두는 것이다. 순임금은 밥 깔고 씨 뿌리며 질그릇 굽고 물고기 잡는 일에서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순임금은 아주 이런 일도 다 했네요. 묻고 배운 순임금의 예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배우라는 소리인데. 나는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젊은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막일에 익숙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막일 역시 밭 갈고 씨 뿌리기며 질그릇을 굽고 물고기 잡는 일 따위였을 것이다. 비록 순임금과 공자같이 거룩하고 재능 있는 분일지라도 사물에 나아가 기교를 창안하고 일에 임의 도구를 만들려면 시일도 부족하고 지혜도 막히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금과 공자가 성인이 된 것은 나이가 19살이 넘었다는 게 아니라 성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남에게 잘 묻고 잘 배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가 된 일은 뭐야? 남에게 잘 묻고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쓰자. 옛 성현들의 행적을 해서 그래서 학문하기를 잘 묻고 잘 배우는 것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기서결론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은 모르면 배우자예요. 물어봐라. 모르는 걸 쪽팔려 하지 말라. 니들도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을 해야죠. 당연하지.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왜 계속 얘기하는 건지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타고나 발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눈은 중국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국경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들 우물한 개구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팩트로 후드로 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누구는 박지원은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견문이 좀 넓어진 거겠죠. 얘는 벌써 이렇게 다니네? 얘는 벌써 이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네? 근데 우리는 큰일 났네? 그래서 후다닥 조선에 가가지고 우리도 강해지려면 일단은 중국을 배워야 됩니다. 중국 지금 개쩔어요 했는데 여기에서만 살던 새끼들이 다 뭐래? 야! 그 오랑캐 새끼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 선비들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지키는 일이고 우물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 의지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뭔 소리야? 좁은 지식에 갇힌 우리나라 선비들을 까는 내용이죠. 이거 우물안 개구리, 밭의 두더지 이런 것들. 우물안 개구리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씁시다. 좁은 땅에서 태어나 좁은 지식에 갇혀. 좁은 지식에 갇혀있는 편입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할게요. 얘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고 인식을 했다. 이른바 산원공식의 3인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있고 이용우생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해졌다. 우리 요게 핵심이다. 이용우생 어딨어? 이게 박지원 북학에서의 이제 제일 핵심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고 넉넉히 먹여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교과서 옆에 써 있어요. 이거 이는 다른 게 아니다.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 생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조선 사람들은, 조선 선비들은 지들이 다 잘난 줄 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조선 선비들의 편협함을 직접적으로 자, 이렇게입니다. 여기입니다. 장차 배우고 물어야 한다면 중국을 버려두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배우고 묻기를 원한다면 중국에서 보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서리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자는 오랑캐들이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해 중국의 옛 법마저 싸잡아 천하고 야만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이게 조선 선비들의 당대 인식입니다. 조선 선비들의 당대 인식. 이 중국을 다스리는 자는 오랑캐들이고, 그러니까 오랑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후금, 청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여진족, 말갈족, 거란족 이렇게 여겼던 오랑캐들 중에 하나인데 걔네가 청나라를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해?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고. 뭘 부끄러워? 일단 우리보다 센데 어떡할 거야? 걔네가 우리 쳤잖아. 그래서 우리 왕이 항복했잖아. 그러면 가서 배워야지. 어떡해? 그래서 여기 중국의 옛법마저 싸잡아 천하고 야만적인 것이라 여긴다. 저들이 진실로 변발을 하고, 저들은 이제 중국 청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이기 전에 있던 명나라를 우리는 섬기고 있었는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막 얕본다 이거죠. 하지만 얕볼 게 아니다. 옥기술 왼편으로 의미는 오랑캐들이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3대1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대1의 한, 당, 송, 명의 후손이 어찌 아니겠는가? 나라는 청나라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옛날에 송나라, 명나라였고 지금 그 명나라, 송나라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죠. 만약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답다면 진실로 오랑캐라도 나아가 본받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그 규모의 강대함과 마음 씀씀이의 정교함과 제작의 심원함과 문장의 찬란함이 아직도 3대1의 한당 송명의 예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그러니까 뭐라? 보존하고 있는데? 나라만 청나라로 바뀌었지 그대로란 거죠. 그래서 이거 중국의 문물을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옛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대1) 아이고. 자, 이렇게 우리는 저들과 비교한다면 진실로 한치도 나은 점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를 천하의 제일이라고 뽐내면서 지금은 중국의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중국이 옛날에 아니라 이 위용 오랑캐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그랬으니까 비판은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허례의식밖에 없다는 거죠. 상투 하나 틀어놓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산천은 비린내와 노린내가 난다고 헐뜯고 그 백성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며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싸잡아 배척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근데 결국에는 뭐야? 지들이 원래 섬겼던 그 중국이 주인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싸잡아 다 비판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건 그대로인데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거 소중화주의, 작은 중화주의란 중국을 비난하고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본받아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서리적 표현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를 본받아? 이러한 거죠.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전혀 없음을 비판. 무엇을 통해서?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자, 넘기겠습니다. 내가 북경에서 돌아오니 재선 박재가가 자신이 지은 북학에 대해 두 편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박재가도 박지원처럼 그 북학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재선은, 박재가는 나보다 먼저 북경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그는 농사짓고 누에치고 가축을 기르고 성을 쌓고 집을 쌓고 배와 수레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기와를 굽고 대자리를 짜고 붓과 자를 만드는 일에까지 눈으로 헤아려보고 마음으로 비교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배웠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어디 갔어? 여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어. 이 사람은 뭐야? 모르면 무조건 배웠다는 소리죠. 박재가의 태도. 시험삼아 책을 한번 펼쳐보니 내가 쓴 여러 일기와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야? 박재가가 쓴 북학의나 그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을 한 번씩 다녀온 사람들은 북학파라면은 다 생각이 똑같다라는 거죠. 왜? 사실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좁은 세상에서 갇혀있지 말고 좀 넓은 세상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하니 그가 진실로 즐거워하며 내게 보여준 것이고 나도 기분 좋아 사흘간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한갓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진실로 비 내리는 지붕과 눈 쌓이는 처마 아래서 연구하고 술이 거나하고 등잔심지 돋우는 즈음에 손뼉 치며 좋아했던 이야기를 한 차례 눈으로 경험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이를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으니 남들은 정말 믿지 않으리라. 믿지 않으니 참으로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는 성질은 편협한 기질에서 말미암는 것이 있고 믿지 않은 원인은 중국의 산천을 헐뜯은 데 있다. 마지막. 어디부터야? 화를 내는 성질. 자, 이 부분.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 조선 선비들의 편협한 태도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이제 또 학습활동이라는 책 읽는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얘는 책 오지게 읽으라는 잔소리하는 글이에요. 봅시다. 옛날의 독서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자, 눈으로 읽는다라는 거는 눈으로 읽는 거는요 묵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리내어 읽는 것은 뭐냐면요 낭독이에요. 아이들은 서당에서 낭랑하게 목청을 돋우고 가락에 맞추어 책을 읽었습니다. 즉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는 방법이었죠. 요거 해서 씁시다. 옛사람들의 낭독하는 방법. 선생은 좌우로 몸을 흔들고 학생은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 이거 뭐야? 비트를 타는 거죠?
책을 읽는 낭랑한 소리는요,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자, 낭독 효과 1입니다, 이게. 그렇게 읽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 글을 외울 수가 있었다. 그냥 오지게 하니 어디 갔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가 있었다. 근데 이거 좀 안 좋은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낭독 효과 2예요. 의미는 소리에 뒤따라왔다. 이게 또 낭독의 효과 3.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총명한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배우지도 않은 글을 외웠대요. 낭독의 간접적인 효과.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김득신은 사기의 백이열전을 10만 번이나 외웠다.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글을 외웠다. 그렇게 많이 외운 백이열전을 중간에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자 곁에서 고삐를 잡고 있던 하인이 막힌 부분을 외워주었다. 왜? 하인조차 오지게 들어서 외웠단 소리예요. 하도 많이 들어 뜻도 모르고 외운 것이다. 머뜩해진 김득신은 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 나 대신 말을 타고 가라 하며 종을 태우고 자신이 고삐를 잡고 갔대요. 그래도 나름 깨우친 사람이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읽었다. 독서 백편의자현이라 하고, 독서 백편의자현은요, 책이나 글을 10,000번 이상 외우면 그 뜻을 외운다 라는 뜻입니다. 아, 설마 이게 나오겠나? 책이나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 그럼 그렇게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의미가 들어왔다. 그렇게 논어를 외우고 맹자를 외웠다. 이렇게 얻은 의미는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웃집 청년이 날마다 글을 세워 읽으면 옆집 청년은 공인의 마음이 설렌다. 대체 왜 어떤 청년일까? 그리하여 옛 문헌 설화 속에 옆집 청년의 글 읽는 소리에서 마음을 빼앗긴 어디 갔어? 마음을 빼앗긴 처녀가 담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대요. 하지만 우린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백날 읽어봤자 안 생겨요. 조광조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 그가 낭랑하게 책을 읽는 소리에 반한 처녀가 담을 넘었다. 조광조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돌렸다. 미친. 그녀는 잘못을 뉘우쳤고 훗날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김효사 때 그 남편이 조광조를 해치려 하자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일을 이야기하며 조광조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이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편 전해진다. 모두 다 책 읽는 소리 때문에 생긴 아련한 옛날 이야기들이다. 알베르토 망고의 독서의 역사를 읽어보니 중세 유럽에서도 책 읽는 소리는 반드시 소리내어 유럽에서도 책은 반드시 소리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낭독을 뒤지겠다는 소리죠? 있으시고 서양 중세에도 낭독에 있었다. 글씨 봐라. 암브로시우스가 묵독하는 것을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눈으로만 읽는 묵독은 그 비밀스러운 느낌 때문에 요사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오히려 얘는 눈으로만 보면 좀 그랬나봐요. 묵독은 왜 묵독을 부정적으로 봤나봐. 그들은 경전을 읽을 때 신성함을 유지하려면 문장의 가락에 맞춰 문문을 듣고 소리내어 성스러운 단어를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야만 책장에 쓰인 죽어있던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라 의미화되었다고 여겨졌다. 으쌰. 그러면 아까 밑에 있던 게 묵독에 대한 이유겠죠. 아니, 묵독에 대한 게 아니라 낭독한 이유. 동양에서도 옛 사람들의 글을 소리 높여 되풀이해 읽다 보면 옛 사람의 목소리와 기운이 내 목구멍과 입술에 젖어들고, 그리하여 글을 쓰면 옛 사람의 기운이 절로 스며들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글을 배우는 사람에게 소리를 통해 기운을 얻는다는 인성구기의 방법. 인성구기의 방법이 뭐야? 바로 낭독입니다. 이게. 낭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따라서 100독, 1000독, 100번 읽고 1000번 읽는 거에 목표를 세워 한겨울 산서에서 낙원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씩 뒤집어서 읽은 횟수를 표기하는 서사는 어느 집에나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반복하면서 읽는 게 그거였나봐요. 거의 뭐나. 이제 책 읽는 소리는 뚝 그쳤다. 한글을 갖게 친 어린아이들이나 떠듬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다. 소리를 내어 상쾌한 리듬을 느끼며 읽을 만한 글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일까? 달 밝은 밤 들리던 옆집 청룡의 낭랑한 독서성이 세상 그립다라고 하면서 요즘도 낭독, 소리 내서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글입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